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는 전 세계 출발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석방과 출국이 지연되는 이유는 현재 미국 측의 사정이라고 알려지는 정도인데요. 한편 국회에선 하루 전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또 한 번 여야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 세계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서 미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지금 자세한 이유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일종의 미국도 당황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는 이민국에서 불법 체류자 혹은 불법 노동자를 찾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는데 네네. 이게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까지 현지 언론이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예. 이 지점에서 보다 유연하고 매끄러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할 것 같고 내부 논의도 완성된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0명이라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진 출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 노동자들과 기업에 불이익이 없는 방식을 원하고 있고 미국은 나름의 또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율 과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것은 제 경험상의 얘기인데 네. 미국 그 이민국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하는 과정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더디고 느린 편입니다. 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견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견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세 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국무부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국토안보부 그리고 상무부가 대표적인데 국무부와 상무부 입장은 사실은 좀 호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그에 따른 외국인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리고 외교 관계도 좋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토안보부는 반면에 미국의 말 그대로 안보를 지키기 때문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불법 체류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무 부처가 또 국토안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해서는 사실은 비자 문제만 가지고 본다면은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B1 비자나 아니면은 전자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토안보부는 당연히 강제 추방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이미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술자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강제 추방이 될 경우에는 다시 재입국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자진 출국 방식을 원하는 건데 이 문제는 결국은 미국 정부 내에서 조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간의 조율 또는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문제는 의외로 장기 지속적으로 아주 길게 끌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미 의견이 갈린 거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 그리고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면담 일정이 현지 시간 9일 예정에서 10일 오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좀 어떤 이야기 오갈 거라고 보세요? 상당히 우리 측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이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을 것 같고 당연히 이번 사태를 보자면 그동안 외교부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진행해 왔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미숙한 면이 많았는데요. 그 점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또 그 의도도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현재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뭐가 되는지 구체화해야 되는 작업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당국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자 문제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조지아주에서 이 공장과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이 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관행적으로 저희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관광 비자나 이스타 비자 같은 걸 통해서 들어가서 일을 단기간 하고 또 들어오고 하는 방식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정부가 이런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노동자가 파견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전문 노동자와 관련된 비자의 쿼터라든지 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라는 측면에서 외교부 또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미루더라도 이번만이라도 단초를 좀 만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견고한 합의를 이뤄내서 양국의 국민들과 양국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조현 외교부 장관 정말 긴급하게 미국을 찾았는데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 오갈까요? 실제 면담이 예정보다 하루 늦어졌죠.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10일 새벽 시간이 될 텐데 과연 10일 날에도 정상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 내에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면담이 연기됐다는 그런 의심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조율이 되지 않았다면은 미국 국무부는 아마 루비오 장관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두고 아쉬운 부분이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네.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프로토콜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이면에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고 공동 합의문이나 공동 발표 기자회견도 없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외교부가 알고도 대처를 안 했다면은 정말 직무유기고 정말 몰랐다면은 그것도 무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정말 예측은 되지 않지만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다루어지지 못했다면은 이번을 계기로 이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의 조기 귀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비자에 대한 쿼터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해서 사실 강하게 나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가 우리 원화로 환산했을 때 700조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는데 호주는 매년 14,000명 가까운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 비자를 쿼터를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투자는 하기로 했는데 쿼터가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조현 장관이 이번에 강하게 좀 이렇게 회담을 끌어가면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어떤 의제가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조기 상황뿐만 아니라 이 비자에 대한 쿼터 문제도 강하게 제기를 하면서 그런 것이 오히려 협상에 더 가능성을 높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행사 도중에 귀국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그 후에 지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당장은 빠른 귀국 그리고 추가 불이익이 없도록 협의하는 것도 우선일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말씀처럼 뭐 이 앞으로의 과정도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뭐 발생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좀 대책들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먼저 국민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와 뭐 어떤 정부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고요. 예.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정부와 또 외교부가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아니면 혹은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외교 당국이 그동안 나태한 면이 있었다면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뭐 커터라든지 비자의 어떤 종류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접하고 있는가 이번에 특히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됐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동맹 간의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보이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지금 그 해결점을 짚어야 될 상태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서로의 그 위치와 그 격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번 사안을 논의해 나가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됐다.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 300명의 지금 구금 중에 있는 우리 교민들, 우리 노동자들을 제대로 이번에 이제
귀국할 수 있게 절차적 정당성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사실 이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미 행정부의 역할도 있어야겠습니다만 미국 의회에서도 또 해결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앞으로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대미 외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간 외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의회 외교도 중요하고 정부 당국의 외교도 중요합니다. 예, 예.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야지만 사실은 외교의 성과가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간 한미 외교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실은 대미 외교의 기조가 흔들리면서 그런 외교의 축이 많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문제는 과거 정부를 탓할 것 없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대미 투자는 700조 가까이 하는데 이 쿼터에 대해서 과연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조차도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가장 큰 성과를 내세운 게 핫라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비서실장 간에 핫라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런 핫라인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한미의원 외교협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의원들도 사실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한 건 없어요. 미국 의회에서 과연 움직이고 있는지조차도.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말씀드린 것처럼 LG나 현대차 같은 당사자는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상공회의소라는 그러한 민간 외교 채널도 있고 그리고 한미의원 외교 채널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간의 비서실장 간의 한 라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이 쿼터를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한미 간의 대미 투자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길이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런 방향으로 저는 오픈해서 이제는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짧게 제가 첨가를 하자면 네. 저희가 관세 협상을 함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불법 계엄령 발표로 인해서 외교 공백이 6개월 이상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급박하게 상호 관세 협상에 임했던 정부의 그런 시기적인 촉박함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자세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태도가 모호함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미국 측의 태도이고요. 이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여기서 불법 계엄이 왜 나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상적인 프로토콜이 아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요한 인도 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에서 인도나 일본은 공동회견이나 공동성명서 발표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언론들이 지적하는 게 포에버 협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한미 정상회담이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한 건 인정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전날 여당 대표 연설에 이어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송 원내대표의 연설 그리고 민주당 반응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도구육의 국정운영 당장 그만두십시오.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이냐.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꿔서 치환해 놓으면 딱 어울리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 새 정부의 지난 100일은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었다. 여당은 걸핏하면 정당 해산을 운운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듣기에 너무 과하다는 표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저께 대통령이 주재를 해가지고 양당 대표가 만나서 협치를 하겠다. 그리고 여야적 민생 협의체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 박수를 보냈잖아요. 하지만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한 것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교섭단체 연설은 교섭단체의 대표인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당대표가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게 또 뭡니까? 정당을 해산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날에 대통령 앞에서 손을 잡고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양보를 하고 함께 민생을 위해서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뒤집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협치할 생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협치를 얘기를 했어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재정개혁과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하자. 그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미 상법과 관련해서 협치를 한 그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소수 야당으로서는 정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얘기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돼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얘기를 전하면서 정말 밥상머리에 모든 것을 올려놓고 협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말씀대로 여당이 좀 더 너그럽게 그리고 여당 대표잖아요. 대여 투쟁은 있어도 대야 투쟁이라는 건 정치사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야 투쟁도 그만하시고 품위와 품격을 지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야당 대표가 제안한 특위를 만들어 주신다면 충분히 왜 국민들이 눈살 찌푸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정치가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여야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악수를 하고 그 다음 날도 분위기가 냉랭한데요. 송 원내대표의 연설,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 전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을 우선시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그 진심을 받아들일 자세는 저희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특검이 가동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과거의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상황들을 보자면 수많은 범죄 혐의 또 헌법 질서를 헌정 가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이 자행되었다라는 단초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여나 국민의힘이 현재 법적 책임, 본인들의 그 법률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강성적인 면, 한쪽을 악마하고 본인들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전략적으로 바꿔가는 이런 술책을 벌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먼저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에 동의하고 모든 불법적인 사태나 불법과 관련된 연루자들이 있다면 우리 당조차도 과감하게 그들을 단절하고 쳐내겠다. 이런 선언이 있어야지 저희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저희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기의 객이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제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하루 전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섭 연설 도중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 노상원 수첩을 언급을 했는데, 이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수첩이 실행됐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고 이 발언의 당사자가 바로 송 의원이라는 겁니다. 일단 송 원내대표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되기가 힘들다. 국민들조차도 국민의힘이 과연 내란 종식에 동의하고 있고 윤석열 탄핵에 정말 그 강을 건너가고 있는가? 라는 점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실제로 한 발언이 녹화가 돼서 지금 음성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 것이고요. 이걸 미뤄보자면 오히려 지금 내란을 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에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그 면에서 끊임없이 이런 국가를 위기 상태로 내몰겠다라고 하는 정당에게 또 그 정당의 대표에게 과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겠고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재강조를 드립니다. 이번에 내란 종식에 동의를 하시고 내란과 관련된 모든 위법한 상황들에 관련해서 당연히 처벌받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과감한 내부의 동의를 통해서 선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야기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뭐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네네. 이 부분은 만약에 민주당 얘기대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맞다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풀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도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송원석 의원의 목소리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도 하기가 힘들지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기다릴 수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 해제 투표를 한 의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을 보고 저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정당의 다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도 정당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말씀은 민주당은 지금도 그렇게 협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내란,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비상계엄에 다 옹호했다고 단정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거는 사실이 다르거든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하도록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해제 투표를 했는 게 그 증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한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는 개별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받고 그리고 압수수색 당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논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 부분을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일반의 오류로 집단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이라고 그러는데 위헌정당 해산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부가 그 위헌정당 해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대표고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발 일반의 오류에서 벗어나달라. 조직적으로 저희가 단 한 번도 비상계엄을 옹호한 적이 있느냐? 그걸 바라봐달라는 겁니다. 예. 예, 끝으로 저희가 시간상 30초씩 좀 간단하게 들어야겠습니다. 내일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는데요. 두 분께서는 지난 100일 몇 점을 주시겠는지 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우선 전자에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을 종식했다고 하시면서 국민 노상원 수첩이 어떤 것입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생명권을 빼앗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동의한다는 것이 어떻게 본인들이 이미 단죄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당신들이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정당 해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코스피 3,300원을 맞이하는 순간에 많은 국민들이 하루성을 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까지의 행보는 저는 A+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A+ 주셨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미래를 얘기할게요. 더 이상 과거를 얘기하지 않고 80점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잘해온 부분도 있어요. 네. 하지만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식 양도세 같은 부분들 그리고 더 센 쌍법이나 노랑봉투법처럼 정말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롭게 뛰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 했는데 법안의 역행을 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적인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교훈을 찾으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대통령실이 그립이 셌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민주당이 그립이 더 센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는 거고 민주당이 오히려 전국을 더 어둡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80점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정말 민주당도 협치에 나서시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지지를 하지 않은 나머지 50%의 국민도 나의 국민이라 그랬잖아요. 민주당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권력은 정말 건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다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민주당이 정말 미래를 바라봐달라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